서울의 밤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으며 그 빗줄기는 네온사인의 화려한 불빛마저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아스팔트 위를 강타하고 있었다. 한재희는 왼쪽 옆구리에서 배어나오는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차가운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좁고 지저분한 뒷골목을 질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만큼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야수와 같았다. 그녀를 추격하는 자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살수들이었기에 제이는 잠시의 지체도 없이 복잡한 미로 같은 골목의 지형물을 이용하여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폐가전 제품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노력했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십 가지의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그녀의 예민한 청각은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냈으며 이것은 곧 그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제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정차되어 있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는데 그것은 주변의 허름한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동료가 보낸 차량이라고 판단했는데 약속된 시간과 장소가 미묘하게 어긋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를 고를 여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가 세단의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고 그 순간 묵직한 문의 무게감과 함께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듯한 고요하고 서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젖은 몸을 가죽 시트 깊숙이 파묻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으나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익숙한 소독약 냄새나 저렴한 담배 냄새가 아니라 최고급 가죽 냄새와 은은하면서도 차가운 머스크 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순식간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그녀는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용의 둥지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꼴이 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힌 뒤였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넓은 뒷좌석의 반대편에는 어둠 속에서도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는 한 남자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한 오만함과 절대적인 지배자의 여유를 풍기고 있었다. 창밖에서 번쩍이는 번개 덕분에 순간적으로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조각같이 완벽했지만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눈동자는 제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경호원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품 안에서 총을 꺼내려 몸을 돌렸지만 제이는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반응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단검을 경호원의 목덜미 급소 근처에 갖다 대며 그를 제압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었으나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내리라는 짧은 명령만을 내뱉을 뿐이었다. 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와 상황을 타개하려는 냉철한 계산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자신이 사람을 착각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지금 당장 차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벌집이 될 것이 뻔했기에 뻔뻔하게라도
이 남자의 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남자인 강민혁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천일 그룹의 회장이자 아시아 경제의 황제라 불리는 인물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성격이었기에 제2의 사정 따위는 그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민혁이 손짓 한 번으로 경호원에게 그녀를 처리하라는 신호를 보내려던 찰나 차체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충격음과 함께 방탄유리의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이를 쫓던 자들이 아니라 민혁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는 제이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유일한 생존의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외부에서의 공격은 무자비했고 빗발치는 총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탄 차량이라 자부하던 세단의 외벽을 갉아먹으며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운전석의 경호원은 갑작스러운 피습에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어깨에 총상을 입고 신음하며 쓰러졌고 차량은 통제력을 잃고 도로 한복판에서 위험하게 비틀거렸다. 민혁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겼으나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자신의 완벽한 일정이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불쾌감에 가까웠고 그는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다. 그 순간 제이는 본능적으로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날려 고통에 몸부림치는 경호원을 조수석으로 밀어내고 자신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는데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신속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민혁의 차가운 눈동자와 시선을 마주치며 지금 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자신뿐이며 살고 싶으면 자신의 운전에 목숨을 맡기라고 짧고 강하게 외쳤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는데 이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승낙이었다. 제이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자 육중한 차체는 맹수와 같은 굉음을 내지르며 빗물 고인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고 관성에 의해 몸이 뒤로 쏠리는 감각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따라 붙는 검은색 SUV 차량 세대를 확인했는데 그들은 제이를 쫓던 자들과 민혁을 노리는 암살자들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제이는 능숙한 솜씨로 스티어링 휠을 꺾으며 복잡한 골목길을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진입했고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마찰력을 극한까지 이용하는 그녀의 운전 실력은 일반적인 운전기사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추격 차량들이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차체를 들이받으려 시도했지만 제이는 타이밍을 맞춰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격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만든 뒤 다시 가속하여 그들의 측면을 강하게 충돌시켜 도로 밖으로 밀어내 버렸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음과 폭발음이 빗소리와 섞여 귓가를 때렸지만 제이의 표정은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침착하기 그지없었다. 뒷좌석의 민혁은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은 채 앞좌석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광경을 예리한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줄 알았던 여자가 핸들을 잡자마자 보여주는 야수적인 본능과 프로페셔널한 기술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수많은 유능한 경호원들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다. 특히 갈림길에서 망설임 없이 역주행을 감행하여 마주오는 트럭을 간발의 차로 피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장면에서는 민혁조차도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꽉 쥘 수밖에 없었다. 제이는 룸미러를 통해 민혁의 상태를 확인하며 오른쪽으로 급회전하여 지하차도로 진입했고 어둠 속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부상으로 인해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고통을 자극제로 삼았고 그녀의 흰 셔츠는
이미 붉은 선혈로 낭자하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핸들을 조작하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남자를 그리고 자신을 안전한 곳까지 이동시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량은 한적한 외곽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고 끈질기게 따라붙던 추격자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은 더 이상 100m에 비치지 않았다. 제이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며 엔진에 과열된 열기를 식혔고 극도로 긴장했던 신경이 이완되자 참아왔던 고통이 해일처럼 밀려오며 시야가 전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에 이마를 기댔는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뒷좌석에서 침묵을 지키던 민혁이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운전석 쪽으로 걸어왔는데 빗속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심판을 내리러 온 사신처럼 냉혹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운전석 문을 열고 고통에 신음하는 제이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리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의 기색 따위는 전혀 없었으며 오직 계산적인 호기심만이 번뜩이고 있었는데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다. 제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민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당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빗물인지 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민혁의 손길을 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오기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꽤 마음에 든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다루는 듯한 소유욕이 묻어나는 행동이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고 곧이어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제이는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가며 마지막으로 민혁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오늘 밤에 우연히 당신에게 행운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민혁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제이를 단단한 팔로 받아 안으며 빗속에 서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는 도착한 경호팀의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이 거대하고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얽혀 들어가는 시작점이었다. 제이가 탄 차는 잘못된 차였지만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제이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낯선 소독약 냄새와 몸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통증이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시야에 들어온 천장은 지나치게 높고 하얀색으로 도배되어 있어 병원이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미술관이나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상케 했으나 창문이 하나도 없는 폐쇄적인 구조는 이곳이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감옥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양팔과 다리가 부드러운 가죽끈으로 침대 프레임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는 최고급 소재의 환자복이 입혀져 있었고 붕대가 감긴 옆구리와 어깨의 상처 부위는 전문적인 의료진의 손길을 거친 듯 깔끔하게 처치되어 있었지만 방 안 구석구석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 카메라와 동작 센서들은
그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이는 자신이 구조된 것이 아니라 포획된 짐승처럼 갇혀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머릿속으로 탈출 가능성을 계산해 보았지만 현재의 몸 상태로는 결박을 풀고 무장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을 이 요새를 빠져나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이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소파에 앉아 있는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어둠의 일부인 것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고 얼음이 부딪히며 내는 청아한 소리만이 방 안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다. 민혁은 깨어난 제이를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쪽으로 걸어왔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는 카펫에 흡수되어 전혀 들리지 않았으나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공기의 흐름마저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강렬했다. 그는 침대맡에 서서 제이를 내려다보며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차갑고 분석적인 눈빛으로 그녀의 전신을 훑어보았고 그 시선 끝에는 어젯밤의 흥미로움 대신 의심과 경계가 서려 있었다. 민혁은 잔을 들어 입술을 적신 뒤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접근했는지를 물었는데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가까웠다. 제이는 마른 입술을 떼어 대답하려 했으나 목이 타들어가 갈라진 소리만이 새어나왔고 민혁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어 컵에 따르더니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대는 의외의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가 물을 먹여주는 방식은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마치 기계에 연료를 주입하듯 거칠고 사무적인 태도였기에 제이는 사례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물을 삼켜야만 했다. 목을 축인 제이는 잠긴 목소리로 자신은 누구의 사주도 받지 않았으며 어젯밤의 탑승은 순전히 우연에 의한 사고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나 민혁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어 차가운 총구를 제이의 이마 정중앙에 갖다 대며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차에 올라타는 우연 따위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총구의 차가운 금속성이 피부에 닿자 제이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그녀는 눈을 감는 대신 민혁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려 했다. 민혁은 방아쇠에 걸린 검지에 서서히 힘을 주며 제이의 반응을 살폈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을 상황에서도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이는 총구가 머리를 꿰뚫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말을 이어가며 만약 자신이 암살자였다면 어젯밤 차 안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운전석의 경호원이 무력화되었을 때나 추격전을 벌이던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텐데 굳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낸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되물었다. 민혁은 그녀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잠시 동작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했는데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살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총구를 거두지 않은 채 그렇다면 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살수들이 너를 쫓고 있었는지 그리고 네가 보여준 그 기이할 정도로 뛰어난 전투 능력과 운전 실력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는 잠시 침묵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계산했는데 지금 여기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지만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것 또한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정체를
일부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과거에 소속되었던 조직 블랙 맘바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이 정계와 재계의 의뢰를 받아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집단임을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조직의 비리가 담긴 장부를 빼내어 탈출했으며 그로 인해 조직의 제거 대상 1순위가 되어 쫓기고 있는 신세라고 설명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민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블랙 맘바는 민혁이 이끄는 천일그룹과도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조직으로 최근 그의 사업 확장을 방해하는 경쟁사들이 주로 애용하는 용병 집단이라는 사실을 그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이는 민혁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어젯밤 자신을 쫓던 자들과 민혁을 습격한 자들이 서로 다른 그룹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며 그들의 움직임, 패턴과 무전 코드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혁은 총을 거두고 소파로 돌아가 앉으며 제이의 말에 흥미를 보였는데 그녀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노리는 세력과 그녀를 쫓는 세력이 동일한 배후를 두고 있다는 뜻이 되며 이는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는 제이에게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제이는 자신이 숨겨둔 장부의 위치는 말해줄 수 없지만 그 장부 안에는 천일 그룹 내부의 배신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넌지시 미끼를 던졌다. 이것은 민혁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이었는데 그는 최근 그룹 내부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이를 노려보며 만약 그 말이 거짓이라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제이는 굴하지 않고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방패가 필요하고 민혁은 내부의 적을 찾아내고 외부의 위협을 제거할 날카로운 칼이 필요하니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계약을 맺자고 말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민혁은 턱을 심 채 제이를 응시하며 그녀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꺾이지 않는 도끼와 지략을 갖춘 보기 드문 인재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경호원들과 비서들은 충성심은 있을지 몰라도 그녀처럼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야생의 본능과 생존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 결박을 해제했는데 가죽끈이 풀리자 제이는 저린 팔다리를 주무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 민혁은 제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며 너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쓸모있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만약 도구가 무뎌지거나 주인을 무는 신혈이라도 한다면 가차없이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제이는 그의 강렬한 눈빛을 받아내며 자신은 결코 무뎌지지 않는 칼이 될 것이며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한 자신 또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계약은 성립되었고 민혁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제이의 신분을 세탁하고 그녀가 천일그룹의 보안팀에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일 처리는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제이에게 새로운 이름과 신분증 그리고 필요한 장비들이 곧 지급될 것이라고 말하며 당분간은 이 안전가옥에서 몸을 회복하고 조직의 추적을 피하는 데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제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는 다리로 바닥에 섰는데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민혁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묘한 만족감을 느끼며 방을 나가기 전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어젯밤 네가 보여준 운전 실력은 꽤 인상적이었으니 회복하는 대로 내 전담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역할을 맡기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감시하겠다는 의도이자 동시에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배치였다. 민혁이 방을 나간 후 제이는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상처 부위에서는 다시금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으며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자문해 보았지만 지금으로서는 늑대를 피하기 위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블랙 맘바는 한번 찍은 타깃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이는 집요한 조직이었기에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강민혁의 그늘이 반드시 필요했다. 제이는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날들을 예감했는데 그녀가 발을 들인 세계는 총칼이 난무하는 전장보다 더 냉혹하고 비정한 권력 암투의 현장이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서 욕실로 향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하고 지친 얼굴을 마주했고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과거의 한제이가 아니라 강민혁의 그림자가 되어 살아남아야 하는 새로운 존재였다. 며칠 후 제이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그녀는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 민혁이 제공한 지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최첨단 방탄 소재로 제작된 맞춤형 정장과 특수 개조된 통신 장비, 그리고 그녀가 선호하는 무기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그녀의 새로운 신분인 김 실장은 해외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 경호원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제이는 거울 앞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철저하게 타인이 되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효율성과 결과만을 추구하는 기계가 되어야 했으며 민혁의 명령을 절대적인 법으로 따르는 척하며 자신의 진짜 목적인 복수와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민혁의 비서실장이 들어와 회장님께서 찾으신다는 전가를 전했는데 그의 태도는 깍듯하면서도 어딘가 경계심이 서려 있어 제이의 존재가 기존 세력들에게 달갑지 않은 것임을 짐작게 했다. 제이가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저택의 지하에 위치한 사격장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민혁이 직접 총을 손질하며 사격 연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제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관역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은 정확하게 표적지의 정중앙을 꿰뚫었고 실내 사격장에 울려 퍼지는 총성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민혁은 귀마개를 벗고 제이에게 다가와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종류의 총기들을 가리키며 이 중에서 네가 가장 잘 다루는 것을 골라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지급이 아니라 그녀의 실력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녀의 성향을 파악하려는 테스트였다. 제이는 망설임 없이 글록 17을 집어들어 능숙한 솜씨로 탄창을 결합하고 슬라이드를 당기며 사격 자세를 취했는데 그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눈빛은 타깃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자 총탄은 민혁이 쏘았던 구멍 바로 옆에 박혔고 연이어 발사된 총알들은 모두 표적지의 10점원 안에 조밀하게 모여 하나의 큰 구멍을 만들어냈다. 민혁은 망원경으로 표적지를 확인하고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실력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제이에게 다가가 총을 건네받으며 오늘 밤 중요한 만찬이 있을 예정이고 그 자리에 너를 대동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만찬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 이해 관계를 조율하고 암투를 벌이는 전쟁터와 다름없는 곳이었다. 민혁은 그곳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내 뒤에 서서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혹시 모를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만약 네가 실수를 한다면 그것이 너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택을 나서는 차 안에서 제이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뒷좌석의 민혁을 훔쳐보았는데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계산과 음모가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위험한 남자의 파트너이자 도구로서 권력의 최상층부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곳은 그녀가 경험했던 뒷골목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화려함과 잔혹함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답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고, 제이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지 아니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출구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고, 자동차의 엔진 소리는 마치 그녀의 운명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이것은 악마와의 계약이었고 그 대가는 그녀의 영혼이 될지도 몰랐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게임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천일그룹의 본사 사옥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바벨탑처럼 우뚝 솟아 있었는데, 햇빛을 반사하는 통유리 외벽은 마치 접근을 불허하는 얼음성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김제이라는 새로운 신분증을 목에 건 제이가 로비에 들어서자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는데, 그 눈빛들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경계심과 미묘한 무시가 깔려 있었다. 강민혁 회장의 직속 수행비서, 경경호 팀장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으로 입사한 그녀는 낙하산 인사라는 꼬리표와 함께 기존 보안팀의 따가운 눈총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특히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보안팀원들은 여자인 그녀가 자신들의 상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불만 섞인 표정을 드러내며 그녀의 지시를 건성으로 듣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등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이는 그런 유치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는데,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인정이 아니라 강민혁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었다. 회장실이 위치한 최상층은 하위 부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삼엄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제이의 날카로운 감각은 그 시스템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틈새를 포착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공기의 흐름과 가구의 배치, 그리고 미세한 먼지의 흔적까지 스캔했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뒷골목에서 생존하며 체득한 동물적인 직감과 전문적인 훈련이 결합된 그녀만의 고유한 능력이었다. 민혁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에 파묻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넓은 집무실에는 만년필이 종이 위를 달리는 사각거리는 소리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공기청정기의 소음만이 감돌고 있었다. 제이는 민혁의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서 창밖을 응시하는 척하며 유리창에 반사된 실내의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완벽해 보이는 이 공간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주파수가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책장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에는 민혁이 수집한 고가의 미술품들과 경영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어 외부인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장소였다. 제이가 책장 구석에 놓인 앤티크 지구본을 손으로 쓸어내리자 미세한 진동이 손끝에 전해져 왔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전자기기의 진동과는 다른 도청장치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특유의 고주파 간섭 현상이었다. 그녀는 눈빛을 번뜩이며 민혁을 돌아보았고, 민혁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그녀의 의아한 행동을 주시했는데, 제이는 입술에 검지를 갖다 대며 침묵을 요청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제이는 품 안에서 소형 탐지기를 꺼내 지구본 근처를 훑었고, 탐지기의 붉은 램프가 빠르게 전멸하자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비소설인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메모지에 도청 중이라는 짧은 단어를 적어 민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민혁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날카로운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민혁은 태연하게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커피를 한 잔 더 가져오라는
일상적인 지시를 내리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연기했고 제이는 그 틈을 타 지구본 밑바닥에 교묘하게 부착된 초소형 도청 장치를 제거하여 손수건으로 감싸 소리를 차단했다. 범인은 내부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제이는 민혁에게 눈짓으로 허락을 구한 뒤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와 비서실과 보안실이 있는 복도로 향했다. 도청 장치의 모델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최신형 군용 장비였고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과 시간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기에 용의자를 좁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제이는 보안실 서버에 접속하여 집무실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예상대로 특정 시간대에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장 박 실장이 영상이 끊긴 시간대에 회장실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그가 최근 도박 빚으로 인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개인 정보까지 순식간에 파악해 냈다. 박 실장은 평소 제이를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인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완전 범죄를 꿈꾸었으나 그 자리에 제이라는 변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 제이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박 실장에게 조용히 다가갔는데 그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다가 제이와 눈이 마주치자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제이는 대답 대신 문을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리며 외부와의 시선을 차단했는데 그제야 박 실장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불안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다. 제이는 손수건에 쌓인 도청 장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져 놓으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박 실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려 했다. 하지만 제이는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고 덩치 큰 남자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모습은 그녀의 완력이 상상을 초월함을 보여주었다. 박 실장은 반격을 시도하며 주먹을 휘둘렀으나 제이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무릎으로 복부를 강타하여 숨통을 끊어놓듯 주저앉혔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 실장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린 제이는 그의 귓가에 대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당장 불지 않으면 이 손목을 영원히 쓰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섬뜩하게 속삭였다. 박 실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제이를 올려다보며 그녀가 단순히 낙하산으로 들어온 여비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진짜 사냥꾼임을 깨닫고 전율했다. 그는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경쟁사인 대성그룹의 이사가 거액을 제시하며 정보를 요구했다고 실토했고 제이는 그의 자백을 녹음기에 담으며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박 실장을 기절시켜 구석에 처박아 두고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여 그를 지하 감금실로 끌고 가도록 지시했는데 뒤늦게 달려온 보안 팀원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자신들의 팀장과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서 있는 제이를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은 천일 그룹 내부의 보안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동안 그녀를 무시하던 시선들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외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제이가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민혁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제이가 회수한 도청 장치와 박 실장의 자백이 담긴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제이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여 보고를 마쳤는데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얼굴에 묻은 작은 핏자국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것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유용한 흉기였음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민혁은 제이에게 수고했다는 짧은 말과 함께 앞으로 보안팀의 정권은 네가 맡으라고 지시하며 기존의 무능한 인력들을 전부 물갈이하고 너만의 팀을 꾸리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이는 제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칼날이 얼마나 더 날카로워질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의도였지만 제이에게는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민혁은 창가로 걸어가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번 사건의 배우인 대성그룹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즐거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제이에게 다가오는 주말에 열릴 경제 포럼 만찬에 대성그룹의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한 것을 몇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는 민혁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상대를 철저히 파멸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민혁에게 어떤 방식으로 갚아줄 것인지 물었고 민혁은 제이를 돌아보며 네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놈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공포를 선사해 주라고 명령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범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랑이나 우정 같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피를 가진 포식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서늘한 유대감이었다. 그날 밤 제이는 퇴근하지 않고 텅 빈 보안실에 홀로 남아 천일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설계하기 시작했는데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박 실장의 배신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만연한 기강회의와 권력 다툼의 부산물임을 알고 있었기에 뿌리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블랙 맘바 시절의 경험을 살려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의 배신까지 감지할 수 있는 2중 3중의 감시 체계를 구축했고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 민혁조차 모르는 정보를 수집할 준비를 마쳤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작업을 마친 제이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도 그녀는 끝없는 미로를 헤매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가 발을 디딘 곳은 화려한 겉모습 속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뎁지대였고 그녀는 그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직원들은 달라진 공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는데 로비의 보안 검색은 한층 강화되었고 보안 요원들의 눈빛은 전날과는 다르게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다. 제이는 민혁의 곁을 지키며 회의실로 향했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임원들의 시선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민혁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성그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고 그 선봉에 제이를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를 자신의 확실한 신복으로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제이는 민혁의 뒤에 서서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그리고 누가 겁쟁이이고 누가 야심가인지를 파악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민혁의 손에 쥐어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었고 그 창 끝은 곧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며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제경제포럼의 전야제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인간들이 뿜어내는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천장 높은 곳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를 비추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평소에 무채색 정장을 벗어던지고 짙은 붉은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재희는 민혁의 팔짱을 낀 채 연회장에 들어섰는데 그녀의 등장은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파격적이고 매혹적이었다. 등이 시원하게 파인 드레스는 그녀의 탄탄한 등 근육과 매끄러운 보디라인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 이면에는 허벅지 밴드에 숨겨진 단검과 언제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긴장된 근육들이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민혁은 주위의 시선이 제이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묘한 소유욕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는데 그는 제이의 귀에 입을 맞추듯
가까이 다가가 오늘 밤 당신은 그 어떤 보석보다 위험하고 아름답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은밀한 경고를 속삭였다. 제이는 매혹적인 미소로 화답하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연회장의 동선과 경호원들의 위치, 그리고 웨이터들의 움직임을 스캔하며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있었다. 연회장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지만 제이의 예민한 감각은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웨이터들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호텔 직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들은 쟁반을 나르는 손놀림이 지나치게 절도 있었고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시선은 끊임없이 민혁의 위치를 쫓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의 손가락 마디에는 총기를 오랫동안 다룬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제이는 민혁의 팔을 살짝 힘주어 잡으며 신호를 보냈고 민혁 역시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인지했다는 표시를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정재계 인사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홀의 가장자리인 기둥 쪽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사방이 트인 중앙보다는 등 뒤를 방어할 수 있는 벽이 안전하다는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그때 대성그룹의 회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민혁에게 악수를 청했는데 그의 눈빛에는 곧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과 조롱이 섞여 있어 제이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대성그룹 회장과의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무대 위에서 축하 공연이 시작되려 하자 제이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공격의 신호탄임을 직감했다. 어둠이 내려앉자마자 웨이터로 위장하고 있던 암살자들이 쟁반 밑에 숨겨둔 소음기 장착 권총을 꺼내 들었고 동시에 사방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섬광탄이 터지며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비명과 화약 냄새가 뒤섞인 혼란 속에서 제이는 망설임 없이 민혁을 바닥으로 넘어뜨리며 테이블을 뒤집어 엄폐물을 만들었고 그 위로 총탄들이 빗발치며 나무 파편과 음식물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는 드레스의 옆단을 과감하게 찢어 움직임을 확보한 뒤 허벅지에서 단검을 꺼내 가장 먼저 접근하는 암살자의 손목을 긋고 그의 총을 빼앗아 정확하게 미간을 꿰뚫었다. 우아했던 붉은 드레스는 이제 선혈이 낭자한 전투복이 되었고 제이는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오는 적들을 향해 죽음의 춤을 추듯 현란한 사격을 퍼부었다. 민혁은 테이블 뒤에 몸을 숨긴 채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제이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적들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달리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샴페인 병을 깨서 흉기로 사용하거나 넘어진 테이블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도약해 적의 목을 낚아채는 등 그야말로 인간 흉기 그 자체였다. 암살자들은 예상치 못한 제이의 압도적인 무력에 당황하여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제이는 민혁에게 이동하자는 신호를 보내며 후문을 향해 길을 뚫었다. 민혁은 제이의 어무를 받으며 자세를 낮추고 이동했는데 그는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그녀에게 맡기는 이 상황이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피가 끓어오르는 흥분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들이 주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진입했을 때 중무장한 거구의 남자가 길을 막아서며 거대한 정글도를 휘둘렀지만 제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슬라이딩을 하며 그의 다리 사이를 통과함과 동시에 아킬레스건을 베어버렸다. 주방은 뜨거운 증기와 요란한 기계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은 연회장보다 더 좁고 복잡한 구조였기에 근접 전투에 최적화된 제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사냥터였다. 그녀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는 튀김솥을 적에게 엎어버리거나 냉동 창고의 문을 이용해 적을 가두는 등 주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추격자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민혁 역시 바닥에 떨어진 총을 주워 제2의 사각에서 접근하는 적을 사살하며 그녀를 도왔는데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제이는 마지막 남은 암살 팀장이 인지를 잡고 위협하자 잠시 동작을 멈추고 숨을 골랐는데 그녀의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암살 팀장은 민혁에게 총을 겨누며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제이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던져 그의 어깨를 맞추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에게 달려가 목을 조르며 제압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주방에는 정적이 흘렀고 바닥에는 신음하는 적들과 부서진 집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는데 제이는 쓰러진 암살팀장의 멱살을 잡고 배우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그는 이미 독약을 삼키고 자결한 뒤였다. 제이는 허탈한 표정으로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혁을 돌아보았는데 민혁은 다친 곳이 없는지 그녀의 몸을 살피며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뺨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이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전우애와 강렬한 이끌림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민혁은 바닥에 떨어진 제이의 구두를 주워 그녀의 발 앞에 놓아주며 신데렐라가 유리 구두를 신듯 정중하게 신겨주었는데 이 기이하고 로맨틱한 장면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낮게 깔린 목소리로 오늘 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춤을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임을 선언했다. 호텔 밖으로 빠져나오자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지만 민혁은 당당하게 제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카메라 앞을 지나갔다. 피 묻은 붉은 드레스를 입은 제이와 흐트러짐 없는 슈트 차림의 민혁이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은 다음날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충격적이고 강렬한 이미지였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민혁은 제이의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하며 당신이 나의 검이 되어준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세상을 불태울 수도 있다고 속삭였고 제이는 피로 물든 드레스 자락을 꽉 쥐며 그 맹세가 지옥 끝까지 이어질 것임을 예감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들의 뒤로 남겨진 연회장은 무너진 평화와 시작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잔해들로 가득했다. 호텔 테러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피로 물든 드레스를 입고 강민혁 회장을 호위하며 걸어 나오던 한제이의 사진은 피의 여신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게 되었다. 천일그룹의 홍보팀이 기사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퍼져버린 이미지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로 인해 제이의 존재는 음지에 숨어있던 그녀의 적들에게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녀가 과거에 몸담았던 살인 청부 조직 블랙맘바는 배신자 제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권력자 곁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즉각적인 보복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단순히 제이를 제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강민혁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그의 가장 아픈 약점을 건드리는 잔혹하고 비열한 방식을 선택했다. 민혁이 유일하게 아끼는 혈육이자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여동생인 강지아가 유학 중이던 파리에서 실종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은 호텔 사건이 있은 지 불과 이틀 후의 일이었다. 회장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민혁의 책상 위에는 잘린 손가락 하나와 함께 피 묻은 쪽지가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지아의 것이 분명한 반지와 함께 배달된 블랙맘바의 경고장이었다. 쪽지에는 오늘 밤 자정까지
인천항의 폐창고로 한재희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음에는 지아의 머리를 보내겠다는 끔찍한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고, 민혁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살기로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들과 참모들은 사색이 되어 한 목소리로 제의를 넘겨주고 지아 아가씨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에게 있어 정체불명의 경호원 한 명의 목숨은 그룹의 혈통을 잇는 공주님의 안위와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소모품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하며 손에 쥔 크리스털 잔이 으스러지도록 힘을 주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냉철한 이성과 끓어오르는 감정이 치열하게 충돌하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자신을 믿고 등을 맡긴 제의를 배신해야 한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생애 처음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제의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닥쳐올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체념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민혁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더 이상 그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블랙 맘바는 결코 약속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며, 자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 해도 지아를 살려준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적어도 민혁이 자신을 선택하느라 혈육을 희생시켰다는 끔찍한 고통을 안고 살게 할 수는 없었다. 제이는 보안실로 돌아가 CCTV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자신의 무기들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욱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였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위해, 그리고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죄 없는 소녀를 위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자 제이는 민혁의 집무실로 향했는데,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강력한 수면제가 녹아 있었다. 민혁은 지쳐 보이는 얼굴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는데, 제이가 들어오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으나 이내 그녀임을 확인하고 힘없이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제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차를 건네며 잠시라도 눈을 붙이시라고 권유했고, 민혁은 의심 없이 그 잔을 받아들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제이를 바라보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두 사람 모두를 구해낼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제이는 그저 슬픈 눈으로 그를 국 바라볼 뿐이었다. 약효가 돌기 시작하자 민혁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제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스치듯 멀어지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혁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제이는 그를 침실로 부축해 눕힌 뒤 잠시 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동경과 연민,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미리 작성해둔 편지 한 통과 자신의 사원증, 그리고 민혁이 선물했던 권총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편지에는 계약 종료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지아 아가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추적기 코드가 적혀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몸에 위치 추적기를 심어 적의 본거지로 들어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제이는 마지막으로 민혁의 이마에 닿을 듯 말 듯 입술을 가까이 댔다가 떼며 작별 인사를 대신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복도에는 그녀가 미리 해킹해둔 보안 시스템 덕분에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그녀는 그림자처럼 저택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제이가 차를 몰고 인천항으로 향하는 동안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는데,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비는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폐창고에 도착하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 블랙맘바의 조직원들이 중무장한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 위에는
포박된 채 재갈이 물린 지아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떨고 있었다. 조직의 보스인 바이퍼는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는 제이가 혼자 온 것을 확인하고는 의외라는 듯 휘파람을 불었다. 제이는 차에서 내려 양손을 들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비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지아를 먼저 보내주면 순순히 잡히겠다고 제안했지만 바이퍼는 약속을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고 그 순간 제이는 숨겨둔 연막탄을 터뜨리며 마지막 저항을 시작했다. 한편 약효가 예상보다 일찍 떨어진 민혁은 끔찍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는데 텅 빈 방 안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제이의 온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거칠게 몸을 일으켜 책상으로 다가갔고 그곳에 놓인 편지와 권총을 발견하자마자 분노로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곁을 떠나다니, 그것도 나를 지키겠다는 오만하고 어리석은 이유로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성을 마비시켰다. 민혁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가용한 모든 병력과 헬기를 동원하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처럼 섬뜩하고 냉혹했다. 그는 단순히 여동생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감히 자신의 소유물을 건드린 놈들을 도륙하고 제멋대로 도망친 제이를 다시 잡아와 자신의 곁에 영원히 묶어두기 위해 출격하는 것이었다. 인천항 패창고는 총성 없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는데 제이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지만 체력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와 다리에 칼에 베인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컨테이너 뒤에 몸을 숨겼는데 지아는 다행히 구석진 곳에 안전하게 숨겨둔 상태였다. 바이퍼는 숨바꼭질을 즐기듯 낄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제이는 탄창이 비어가는 권총을 쥐고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때 밤하늘을 찢는 듯한 헬기 소리와 함께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창고 안을 대낮처럼 비추었고 옥상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로프를 탄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검은색 롱코트를 휘날리며 양손에 기관단총을 든 강민혁이 서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파괴신 그 자체였다. 민혁의 등장은 전세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는데 천일그룹의 최정예 사병들은 블랙 맘바의 조직원들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쓸어버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망설임 없이 전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제이가 숨어있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그의 앞을 막아서는 적들은 그의 총구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제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았고 민혁은 그런 그녀 앞에 멈춰서서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직 계약은 끝나지 않았다고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제이를 거칠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두듯 안았는데 그 손길은 구원이라기보다는 놓아주지 않겠다는 집착에 가까웠다. 바이퍼가 마지막 발악으로 민혁을 향해 총을 겨누었지만 민혁은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정확하게 그의 머리를 쏘아 쓰러뜨렸다. 불타오르는 창고를 배경으로 민혁은 제이를 안고 걸어 나왔고 그들의 뒤로는 무너져 내리는 조직의 잔해와 함께 기나긴 밤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인천항의 폐창고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뒤로 강민혁의 저택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는데 응급처치를 마친 제이가 누워있는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민혁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붕대가 감긴 제이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잠든 그녀의 얼굴에 고정된 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상실의 공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되새기며
다시는 그녀를 자신의 시야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맹세를 뼈에 새기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 속에는 제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배우 세력에 대한 파괴적인 사리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제이가 얕은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뜨자 민혁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풀어지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냉혹한 가면을 쓰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깨어난 제이에게 안부를 묻거나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대신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계약을 파기하려 했던 그녀의 오만함에 대해 차갑게 질책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이면에는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안도감과 그녀에 대한 깊은 집착이 묻어 있어 제이는 그의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제이는 민혁의 질책을 묵묵히 들으며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의 초췌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천하의 강민혁이 자신 때문에 이토록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옴을 느꼈다. 그녀는 건조해진 입술을 달싹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민혁은 검지를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대며 말을 막았고 이제부터 사과 따위는 필요 없으니 오직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제이에게 너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두어들인 나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내 허락 없이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잔인하고도 달콤한 구속을 선언했다. 제이는 민혁의 손을 약하게 맞잡으며 그가 내미는 지옥 같은 계약을 다시 받아들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관계나 연인 관계를 넘어선 생사를 함께 넘나든 공범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의 결속이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일어나서 나를 위해 칼을 갈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곧 시작될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며칠 뒤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제이는 다시 검은색 슈트를 차려입고 민혁의 집무실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을지언정 눈빛은 더욱 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블랙 맘바를 사주하여 민혁과 제이를 공격하고 지아를 납치했던 진짜 배우들의 정보가 거미줄처럼 얽혀 표시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은 대성그룹의 최 회장과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김 의원이 결탁한 거대 카르텔이었는데 그들은 천일그룹을 공중분해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편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민혁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놈들이 숨어있는 요새, 즉 김 의원의 비밀 별장이자 불법 자금의 세탁소 역할을 하는 남산 벙커의 위치를 파악했음을 알렸다. 그는 법이나 여론에 호소하는 미온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을 직접 타격하여 공포를 심어주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이는 민혁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고 자청했으나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이번에는 네가 나의 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나란히 서서 놈들의 목을 칠 것이라고 정정했다. 작전 당일 밤 남산 깊은 곳에 위치한 김 의원의 비밀 별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요새처럼 웅크리고 있었는데 숲속 곳곳에는 적외선 감지기와 무장 용병들이 배치되어 있어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혁이 동원한 천일그룹의 엘리트 타격대와 제이는 어둠을 틈타 유령처럼 접근하고 있었고 그들의 장비는 최첨단 군사기술로 무장되어 있었다. 제이는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외곽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드론을 띄워 적들의 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민혁에게 전달했다. 민혁은 지휘 통제 차량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대신 직접 방탄 슈트를 입고 소총을 든 채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별장의 정문이 폭파되면서 작전이 시작되었고 고요했던 숲은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소리로 가득 찬 전쟁터로 돌변했다.
제이와 민혁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별장 내부로 진입했는데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제이가 전방의 적들을 향해 섬광탄을 던지고 진입하면 민혁이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제압했고, 민혁이 탄창을 교체하는 틈에는 제이가 단검을 들고 달려드는 적들을 근접 격투로 처리했다. 좁은 복도에서의 전투는 치열하고 잔혹했는데 대리석 바닥은 피로 미끄러웠고 벽에 걸린 고가 미술품들은 총탄에 맞아 산산조각이나 흩어졌다. 제이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도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하여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며 적의 급소를 타격했고, 민혁은 제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그녀를 보호했다. 그들은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사륙을 벌이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다. 별장의 중앙홀에 도달했을 때 중무장한 경호실장이 거대한 기관총을 난사하며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제이는 기둥을 타고 올라가 샹들리에를 떨어뜨려 그를 덮치게 만드는 기지를 발휘했다. 마침내 그들이 지하 벙커의 두꺼운 철문을 폭파하고 진입했을 때 그곳에는 김 의원과 최 회장이 모여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오는 피투성이의 민혁과 제이를 본 두 사람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경호원들을 호출하려 했으나 통신기는 이미 먹통이 된 상태였고, 김 의원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제이가 던진 단검이 그의 옷자락을 벽에 꽂아버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민혁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최 회장의 목에 갖다 대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최 회장에게 너희들이 내 여동생과 내 사람에게 저지른 짓에 비하면 이것은 자비로운 처사라고 속삭이며 공포를 극대화했다. 민혁은 김 의원과 최 회장을 무릎 꿇리고 그들 앞에 서서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가 담긴 장부와 녹취록을 들이밀었다. 그것은 제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블랙맘바의 자료와 민혁이 정보망을 통해 수집한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민혁은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는데,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 아침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모든 죄를 자백하고 천일그룹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것이었다. 물론 후자를 선택한다 해도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은 끝나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은 굴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민혁은 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만약 약속을 어길 시 이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제이는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고, 민혁은 즉시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상처를 살폈다. 별장을 나오는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하며 붉은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밤새 내리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제이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옆에 선 민혁을 바라보았는데 피와 먼지로 얼룩진 그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민혁은 제이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가장 큰 산을 넘었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태를 뒤에서 조종하며 즐겼던 어둠 속에 진짜 설계자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김 의원과 최 회장조차 장기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민혁은 제이에게 끝까지 나와 함께 가겠냐고 물었고, 제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 끝까지라도 동행하겠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황제와 황후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혁은 제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는데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제이에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안겨주었다. 민혁은 운전기사에게 본사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가자고 지시했다. 그곳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만의 성역이었지만 이제는 제이와 함께 공유할 공간이 될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는 민혁과 제이가 피를 흘려 지켜낸 것이었다. 제이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전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향해 그들의 차는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고 엔진 소리는 마치 그들의 심장 박동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천일타워의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는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아 공사 자재들이 널려 있었지만 그 뼈대만 남은 공간이 주는 황량함은 오히려 이곳을 지배하는 비정한 권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다. 강민혁과 한재희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옥상 정원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곳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민혁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송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김 의원과 최 회장의 몰락 이후 밝혀진 최종 배우가 다름 아닌 송 회장이라는 사실은 민혁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었으나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냉혹한 눈빛으로 늙은 호랑이를 응시했다. 송 회장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두 사람을 마주 보았는데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흥미로운 장난감을 보는 듯한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민혁에게 네가 감정에 휘둘려 약점을 만들지 않도록 단련시키기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준비했으나 너는 결국 여자 하나 때문에 제왕의 길을 포기하려 한다며 혀를 송 회장의 뒤어둠 속에서는 그가 비밀리에 양성해온 최정의 용병 부대인 고스트 대원들이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감정이 제거된 살인 기계들로 블랙 맘바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민혁은 제이의 앞을 막아서며 송 회장에게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으니 조용히 물러나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송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 하나로 공격 신호를 보냈다. 옥상의 바람 소리와 함께 고스트 대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들었고 민혁과 제이는 서로의 등을 맞댄 채 최후의 결전을 시작했다. 제이는 부상당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혁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여 적들의 급소를 타격해 나갔다. 그녀는 공사장에 널린 철근과 파이프를 무기로 활용하여 적의 검을 막아내고 좁은 공간을 이용한 회피 기동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 했으나 끝없이 밀려오는 적들의 파상 공세에 점점 체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민혁은 제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몸을 던져 그녀를 보호하며 적들을 도륙했는데 그의 슈트는 이미 찢어지고 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송 회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앞을 막는 자들의 팔다리를 무자비하게 꺾고 쏘아 넘겼는데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귀환한 아수라 백작과도 같았다. 하지만 송 회장의 측근 경호원이 노리는 저격용 라이플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민혁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고 이를 먼저 발견한 제이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민혁을 밀쳐내고 대신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제이를 끌어안으며 비명을 질렀고 송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지 증명되었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쓰러진 줄 알았던 제이가 피 묻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품 안에서 소형 기폭 장치를 꺼내 들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시에 타워의 전력 시스템이 셧다운되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은 제이에게 있어 가장 친숙한 친구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에 그녀는 고통을 잊고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리 해킹해둔 타워의 자동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고 쏟아지는 물줄기는 적들의 시야를 가리는 동시에 그들의 발을 묶는 툴이 되었다. 민혁 역시 제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당황한 적들을 하나둘씩 처단해 나갔는데 시각이 차단된 상황에서 두 사람의 감각은 더욱 예리해져 서로의 숨소리만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협공을 펼쳤다. 송 회장은 전세가 역전되자 당황하여 휠체어를 조작해 비상 탈출구로 도망치려 했으나 어느새 그의 앞에는 차가운 총구를 겨눈 민혁이 서 있었다. 비상 전력이 가동되며 희미한 조명이 들어오자 드러난 민혁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송 회장에게 당신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선고했다. 송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둔 권총을 꺼내려 했으나 제이가 어둠 속에서 날린 단검이 그의 손등을 정확하게 관통하여 휠체어 팔걸이에 박아버렸다.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송 회장 앞으로 다가간 민혁은 그를 죽이는 대신 그의 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송 회장이 그동안 저지른 살인교사, 횡령, 정경유착의 모든 증거들이 전 세계 뉴스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제이는 남산별장 작전 때 이미 송 회장의 비밀 서버에 침투하여 데드 스위치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고 자신이 의식을 잃거나 특정 신호를 보내면 모든 자료가 폭로되도록 설정해 두었던 것이었다. 민혁은 송 회장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쉬운 도피처라며 이제 당신은 평생 쌓아온 명예와 권력이 산산조각 나는 꼴을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지켜보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사이렌 소리가 타워 아래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천하를 호령하던 송 회장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송 회장과 남은 잔당들을 연행해 가는 동안 민혁과 제이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동쪽 하늘에서는 검푸른 새벽을 밀어내고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빛은 두 사람의 상처 입은 몸과 지친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민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이의 어깨에 걸쳐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도구나 비서로 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공유한 유일한 동반자로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담아 바라보았다. 민혁은 제이의 손을 잡고 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제 나에게는 이 거대한 제국보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했다. 제이는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긴장이 풀린 듯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민혁은 그런 그녀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으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천일 그룹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강민혁 회장은 부패한 세력을 일소하고 투명 경영을 선포하며 더욱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룹을 이끄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샹들리에를 비추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파티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민혁이 등장하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숨은 경호원이 아닌 우아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선 한재희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공식 직함은 천일재단의 이사장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민혁의 곁을 지키는 진정한 파트너이자 안주인임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 속에서 민혁은 제이를 이끌고 홀 중앙으로 나아가 춤을 청했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과거 어두운 뒷골목에서 잘못한 차 한 대가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만 그 우연은 이제 필연이 되어 서로를 구원하고 완성시키는 가장 완벽한 사랑이 되었다. 춤을 추던 도중 민혁이 제이의 귓가에 대고 오늘 밤은 아무런 사고도 적도 없으니 오직 우리 둘만을 위해 집중하자고 속삭였고 제이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당신이 있는 곳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세상이라고 대답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모습만이 유일한 빛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음악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민혁이 제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는 순간 그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필로기 몇 년 후 런던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롭게 신문을 읽고 있는 민혁의 무릎 위에는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제이가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칼과 총을 들지 않았지만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은 여전히 그녀의 눈빛 속에 남아 있었다. 민혁은 신문을 접고 제이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고 제이는 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평범에서 더 소중한 오늘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때 아시아를 뒤흔들었던 냉철한 CEO와 전설적인 해결사는 이제 서로의 곁에서 가장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권력보다 강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으로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새 가족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